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서울 디자인 토크에 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디자인 토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최우리님과 저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우리입니다. 올해 좋은 기회로 SDS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서울 워크숍을 셀린박 디자이너님과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저는 미국의 UC 버클리에서 건축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건축 역사 그리고 런던에서 또 한 번 건축 역사와 담론 프로그램으로 석사를 했고 현재는 건축 이론과 더불어서 저희 한 6, 70년대의 서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건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제가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실은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시간을 한 반년 동안 가지는 와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에서 저희가 과거의 뭐 이론의 형성 배경이나 아니면은 어떤 건축의 이제 흐름들이 있죠. 뭐 르네상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바우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아키그램 같이 굉장히 극단적이면서도 실험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 접근하는 방식과 저희가 건축에서 어떤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보는 방식이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해석하려는 노력 그리고 현재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문제의식을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한번 다시 해석해서 다른 분들께 보여주려는 노력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든 관객들과 대중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좀 환기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큰 관심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 여러 면에서 건축과 많이 이제 닮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두 분야에서 각자 배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로 차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이너 실린박입니다. 저는 학부 때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 때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디자인 인터랙션스라는 전공을 통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공부를 했는데요.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아이러브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그 아트센터를 통해서 센터 내외부에서 다양한 전시 그리고 공연, 강의 그리고 다양한 워크숍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기획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 노력을 했는데요. 많은 그런 워크숍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디자이너들을 만나보다 보니 이러한 개념을 굉장히 심도 있게 가르쳐 드리고 싶고 더욱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알려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서울이라는 팀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 팀을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최우리님과 함께 가리켰던 6개월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또 이것을 가리키고 더 발전되게 많은 디자이너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과정들을 설명하기 앞서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 개념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에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퓨처콘입니다. 이 퓨처콘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이너들은 미래를 총 4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보실 수 있는 그 현재와 제일 가까운 미래인 probable future에 속하는 미래는 현존하는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생각할 수 있는 미래적인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UX UI 디자이너들은 현존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예를 들어 글로벌 워밍이나 인류세라고 했을 때 미래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쓰레기량 그리고 하루에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양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패키지 디자이너라던가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켓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패키지 디자인들에서 사용되는 쓰레기의 양을 훨씬 줄인 그런 패키지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쓰레기에 대한 개념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포스터 디자인을 한다면 이러한 미래적인 그런 작업들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미래는 플러스 오브 퓨처라고 하고요. 이 플러스 오브 퓨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존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바라보고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고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미래적 시나리오가 여기서 발생되는데요. 예를 들어 변호사, 과학자,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 변호사, 의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적 시나리오는 굉장히 각자의 분야에 맞게끔 다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분야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리서치의 양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사건, 사고가 각 분야에 맞게끔 일어났는지를 그들이 굉장히 많은 어떠한 리서치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협업을 통해서 디자이너들이 어떠한 미래적인 작업들을 한다면 그 작업들은 굉장히 새로울 수 있겠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버브 퓨처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는 어떠한 리서치를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이 여기 플러스 오브 퓨처에서 만들어지는 미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스브 퓨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현존하는 사이언스 픽션을 가지고 미래에 저희가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 살게 된다면 어떤 행성에서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작업들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예를 들면 나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테크놀로지 그리고 기술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현존하는 사이언스 픽션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닮아 있을 수 있겠는가를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해서 만드는 작업들이 여기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이너들이 이야기하는 미래적 시나리오는 preferable future에 속하는 미래인데요. 저희가 현존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바라보고 미래에 어떠한 유토피아적이거나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를 제시하고요.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문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들이 쓴 어떤 논문들 내지는 어떤 책들을 토대로 굉장히 심도 있는 리서치들을 통해서 그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과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 리서치 기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다르면서 이전에 본 적 없는 듯한 미래적인 시나리오의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만들곤 하는데요. 굉장히 이게 조금 어려운 분야의 주제들이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잠시 후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젝트 몇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가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말하는 작업들은 이러한 미래가 발생했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현존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새롭게 비춰서 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관점으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안토니 던과 피오나 라비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2000년대 초에 처음으로 디자인 인터랙션스라는 전공을 만드셨고요. 그 전공을 통해서 제임스 오거, 그다음 니나 포퍼 그리고 노암 토렌이랑 같이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양육해내고 그 과정에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프로젝트로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셨고
이분들이 가르쳤던 그 양육했던 학생들의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분들의 인지도와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끌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Speculative Everything이라는 책을 출간하시면서 거기에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의 개념을 조금 더 굳히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셨는데요. 스페큘레이티브 에브리띵이라는 책은 1층에서도 함께 전시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가시고 혹은 온라인에서 찾아보시고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꼭 너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분들의 작업들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선정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Four Agers라는 작업이고요. 2009년도에 했던 작업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 이게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게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수학, 그쵸? 수학 같이도 느껴지죠. 뭔가를 이렇게 캐칭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따르면 2050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이내에 인구가 35% 증가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반면에 식품을 생산하는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의 작물 인구가 60에서 100% 정도 증가가 되지 않으면 미래에 있는 그런 일반인들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래에 우리는 뭘 먹고 살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항상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앤토니 던과 피오나 라비는 이러한 관점을 사람들이 더욱더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의 농작물들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들판에 가서 자연에서 직접 식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디바이스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를 예상하고 예측한 과정에서 새로운 소화 시스템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뭐 새라던가 아니면 물고기 그리고 곤충들이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뭐 나뭇잎을 따먹거나 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그걸 디바이스로 만든 파이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훌륭한 그런 소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착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크한 그런 미래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미래가 발생하길 바라는 관점으로 제작된 프로젝트는 절대 아니고요.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하이드웨이 퍼니처리라고 하고요. 안토니 던과 피오나 라비의 작업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맨 왼쪽의 이미지를 봤을 때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어떠한 스culpture 같은 것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스culpture처럼 생긴 것은 사실은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범죄율들이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고 저녁에 자신한테 밤새 찾아올 수 있을 법한 범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법한 침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침대의 형태는 중간에 이미지를 보시면 사람이 쉽게 들어가서 누워 있을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이 누워 있을 것 같은 형태로 제작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러 온 사람들도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침대를 사용하는 그런 미래적인 상황들을 연출을 했고요. 이런 미래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길 바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대량 생산이 되어서 미래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작된 작품들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시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그리고 정말 다양한 대학교에서 많은 교수님들에게 그리고 많은 학생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니까요. 계속해서 그러한 어떠한 영향력이 나중에는 각 학교마다 새로운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가리키는 전공들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미래의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디자이너와 협업해서 미래적인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그런 어떤 전공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분들 외에도 안토니 던과 피오나 라비한테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현재 영국이라던가 전 세계적으로 교수로서도 활동하면서 다양한 디자이너들에게 이러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스피큘레이티브 에듀 같이 그리고 내지는 저희가 함께 운영했던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서울 같이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알리려는 그런 방향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시발점이 되었던 부분은 아마도 안토니 던과 피오나 라비 그 외의 교수님들이 2016년도에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가리키는 그 분야에서 리자인을 하시면서 이제 뉴욕으로 가셨기 때문이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고 훌륭한 어떤 디자인 개념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이것의 뿌리를 계속 내릴 수 없는 어떤 안타까움과 아쉬움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교육을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과 그 다음에 건축의 연결성에 대해서 최우리님께서 설명을 주실 건데요. 저희가 특별하게 그 건축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안토니 던과 피오나 라비는 건축가 출신인 피오나 라비 그리고 디자인 프로덕트 출신의 안토니 이렇게 같이 둘이 함께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분들이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가리키는 디자인 인터랙션스라는 전공을 만들기 전에는 피오나 라비는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건축에서 교수로서 활동했고 안토니 던은 디자인 프로덕트에서 교수로서 활동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오래됐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양육했던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현재는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자신들의 어떠한 직업군에 맞게끔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인콜포레이트해서 그걸 많이 퍼뜨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은 굉장한 어떤 연결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작가님이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 더넨라비가 건축가 출신이다라는 건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건축가 출신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건축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요즘 뭐 한 가지 프로페션만 가지고 계속해서 평생 살아가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쓰신 그 스페큘레이티브 에브리띵 책을 보면서 제가 조금 생각했던 바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과 건축이 아마도 서로 닮아 있거나 아니면 서로 각각 레퍼런스를 좀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간적인 프레임인 것 같아요. 건축을 생각할 때 저희가 보통 그냥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할 때 건축이라는 거는 인문학과 공학과 그리고 예술이 함께 만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안 그럴 수가 없죠. 건축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클라이언트와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탄생되는 그런 분야이고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누군가의 삶을 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전해야 되니까 공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최대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짓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건축의 스팬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조 건축이나 석조 건축을 만들 때 그 건물들이 지어지고 나서 평균적으로 수명이 120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근대 건축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는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나 뭐 유리 같은 걸 사용한 유리나 스틸을 사용한 커튼월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약 60년에서 80년 정도로. 근데 그랬다는 배경에는 결국은 사회가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건물의 기능이 수명을 다하면 굳이 그 건물을 허물어야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건축가가 과연 그 완공되는 시점에서만 건축을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건축이 사용되는 앞으로의 한 100년가량의 시간을 상상을 하고 그것을 예측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최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건축도 충분히 현재와 과거만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고 있는 학문이고, 그리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추측해보고 그리고 예상해보고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접근에서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이라는 거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에서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게 디자이너가 어떤 것들을 본인이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그거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게 테크니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그 김광래 디자이너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교수님들이 어떤 현재 뭐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를 반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굉장히 집약적인 모두의 노력이 요즘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가 꼭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과 건축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건축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퇴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막 내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SDS를 진행을 하면서도 제가 의외로 그 디자이너분들이 제시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건축 쪽에서 이런 사례를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건축에서 저희가 20세기 건축에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사례들을 통해서 왜 이런 부분들에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이게 건축이고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 아니라면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다면 이게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 되었을지, 아니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 한 3가지 흐름이라고 할지 사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3가지를 정리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극단적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순서가 1, 2, 3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 그리고 조금 더 극단적인 케이스, 그리고 엄청나게 극단적인 케이스,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바우하우스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디자인 베이스인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모두 다 익숙하실 거예요. 바우하우스는. 그리고 바우하우스는 건축에 있어서도 되게 엄청나게 근대 건축의 흐름에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무브먼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라고 하면 저희가 주로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에서 배울 때는 주로 이제 그 바우하우스라는 국립학교의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사람들이 했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나중에 건축에 미친 영향,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제가 사실 바우하우스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는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마리안 브란트라는 여성 디자이너의 작업이랑, 그리고 여기 오스카 슐레머의 이 발레 그 극이에요. 근데 이 발레 극이 그냥 처음에 저는 사진만 봤을 때는 너무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발레가 될 수 있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디자인을 제시를 했을까라고 해서 그거를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하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게 바우하우스는 1919년에 발터 그로피우스가 발족을 해서 한 15년가량 지속되다가 나치에 의해서 폐쇄가 되죠. 근데 1919년이면
생각을 해보시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거의 직후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었고 전후 정말 황폐화된 이 세계 속에서 심지어 경제 대공황까지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작년이랑 올해 지금 그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식의 위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저희가 주로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거를 다 잊고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은 하다못해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정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 다 잊고 새로운 정당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해서 하다못해 이름만 바꾸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바우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겪었던 그러한 엄청난 대재난 속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관념적인 거를 벗어 던지자라는 게 가장 큰 하나의 목적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바우하우스에서 이런 발레복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런 의상으로 만들었던 거는 그냥 인간의 내면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 자체를 다시 되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이라고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를 다 보잖아요. 근데 여기 슐레머 같은 경우에는 몸의 각각의 요소를 다 각각의 기하학적인 요소로 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목 같은 경우는 정말 완벽한 원형 실린더다, 원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 뭐 안구 이런 것들은 정말 완벽한 원구형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이런 요소들과 움직임을 극대화해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자기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기하학적인 패턴과 형태를 가지고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이 발레극에는 플롯이 아예 없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백조의 호수나 이런 발레극들을 생각하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토리가 없이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그냥 나가서 이 발레복으로 내가 최대한 입고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몸짓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표현을 열심히 댄스를 하면서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살짝 극단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어쨌든 발레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던 발레란 무엇인가를 옷에서부터 이 흐름까지 그리고 등장하는 배역까지 다 바꿔버리면서 새로운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관념을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네, 그런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우하우스는 이제 모두 잘 아실 것 같아서 깊게 들어가진 않을 텐데 조금 전에 그 발레는 사실 슐레머가 27년인가? 네, 그때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때 찍힌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바우하우스가 시작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잊고 지나가는 점이 바우하우스 1919년에 선언을 했을 때 그로피우스가 선언문의 두 번째 페이지 커버인가 이렇게 그 리오넬 파이닝거가 목판화를 이거를 해서 선언문에 함께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정작 이 목판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그로피우스가 글을 재밌게 쓰기도 했었고요. 선언문에서. 근데 이 판화가 사실은 사회주의적 성당에 대한 목판화예요. 그래서 바우하우스 초기에 특히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선언문을 보면 여러 가지로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여기 성당에서도 보시면 왜 사회주의적 성당일까요? 성당이라는 걸 알고 보기 전에는 성당인지도 잘 모르겠을 정도의 이런 그런 패턴인데 예전에 우리가 고전주의 성당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크나 뭐 르네상스나 이런 것들에서 원래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 양식적인 장식적인 부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식들이 모두가 우리가 예전 것들은 다 벗어던지고 어떤 예전의 어떤 건축을 구성하기 위한 요소들의 룰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모두가 평등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술가와 공예가 사이의 바운더리를 다 무너뜨린 후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성당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진 건데 저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에서 하듯이 사회적인 이슈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바꾸려면 어떤 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 방식에서 네,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또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보자면 르 꼬르비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근데 르 꼬르비제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아마도 여기 뒤에 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아마도 유명했던 게 뭐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다, 집은 살기 위한 기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주택이 뭐 건전지를 넣으면 움직이고 이런 식의 기계를 만들려는 건 아니었죠. 근데 이 르크루비즈가 생각했던 거는 건축가들 그리고 도시 계획가들이 해야 되는 거는 조사,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비행기나 자동차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집의 형태, 건물의 형태가 다양한 것만큼 자동차와 비행기의 메커니즘이나 형태가 다양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비행기는 어쨌든 날기 위한 거고 자동차도 어쨌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도와주기 위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코어에 표준화된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르꼬르비제는 자기도 기계처럼 집에서도 어느 정도 표준화된, 도시에서도 어느 정도 표준화된 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게 르꼬르비제의 빛나는 도시인데요. 도시 계획, 르꼬르비제가 생각했던 근대 도시의 이미지예요. 근데 이게 1930년쯤에 제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생각해 보시면 9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자동차가 그렇게까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죠.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미지인데 지금 육교처럼 중간에 건물 사이에 쭉 나 있는 게 보행자 도로예요. 그리고 지층에는 자동차들이 다녀요. 그래서 르꼬르비제는 이때가 자동차가 많이 없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행자와 자동차의 동선을 완벽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거대한 사람들이 업무지구와 주거지구와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각각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메가 스트럭처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 그렇게까지 어색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뭐 신도시 같은 데 가면 언뜻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건축가들이란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나 도시 정도의 엄청나게 큰 스케일을 다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재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이제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물론 때때로 사회적인 요구와 본인이 원하는 추구하는 디자인 필로소피 사이에 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갭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방금 보여드린 빛나는 도시의 모형과 그 마스터 플랜인데요. 그 아까 작가님이 소개하신 스페큘레이티브 에브리띵에 보시면 그 더넨 라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인빌트 옵티미즘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건축가들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설계는 하지만 우리는 다들 삼풍백화점 이런 사건들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긍정적이어서 이 정도만 해도 돼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느 정도의 낙관주의를 가지고 디자인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비관적인 걸 계속 추구하고 비관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서 제시하는 게 건축가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그 아까 작가님이 얘기하셨듯이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에서는 대부분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런 것들이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본인의 세계관이, 근데 어떨 때 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토피아도 너무나 디스토피아적이고 디스토피아는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유토피아적이고 그 경계를 알기가 힘들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경계를 알기 힘들었던 거는 과연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느 방향이 정말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생각이 조금 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여러 전문가들이랑 정말 협업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논리적인 생각으로 이제 빌드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계도 우리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그래도 제시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하게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아키그램이라는 그런 단체, 영국의 건축가 단체, 건축 비평가 단체들의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키그램은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에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죠. 아키그램이라는 그 단체는 실제로 지어지는 건축을 한 건 거의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글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건축적인 관념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지금 그 가장 주축이 되었던 론 헤론이라는 사람의 워킹 시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는 뉴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뉴욕의 디스토피아. 근데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 이때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이제 그리고 한 십몇 년이 흐른 뒤죠. 근데 그때쯤인데 그때까지도 이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처음 느꼈던 그 핵폭탄이나 원자력 폭탄 같은 거에 그런 위력에 너무 사람들이 이제 패닉을 했던 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방공호인데 걸어다니는 방공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폭탄이 터져도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물로도 지나가고 뭐 산도 넘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떠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라인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도시가 멈춰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정말 직접적인 비유죠. 멈춰 있으니까 문제를 생기니까 우리가 옮겨가면 된다라는 건데 근데 그런 식의 방식이 물론 당연히 지어질 수도 없고 왜 이런 생각을 해? 라는 반응을 끌어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나중에 혹시나 이런 핵포탄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조건 가장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를 해서 만들면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새로운 관념을 제시함으로써 본인들이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그 에브리띵 책에서 보시면 그 이제 더넨 라비가 실제적인 것과 실제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왜 합쳐서 생각해 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이게 정말 아무데도 없는 그냥 사회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 그런데 사실 그게 어쨌든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제가 아닌 것을 더해서 상상된 사회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근거가 없는 것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인류의 힘이 이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하는 면에서 저는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키그램이 또 이제 이런 이 트레일러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했었는데요. 이거는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런 거예요. 너무 밀도가 높은 도시 생활에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일주일에 2, 3일만 일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남는 시간에 놀러 가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캠핑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접을 수도 있고 또 확장할 수도 있는 이런 트레일러용 이런 케이지 그런 주차장 같은 거를 만들었던 이제 한번 콜라주로 보여줬던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도시 생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 생활이 너무 다들 똑같잖아요. 루틴이 있고 그리고 비슷한 집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남이 가지는 시선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진을 잘 보시면 이미지에 보시면 우리 집의 파사드 정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집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의 판타지가 살아있는 집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래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집 안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자연이 녹아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시면 모든 벽이 가변성이 있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움직이고 내가 공간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그 더넨 라비가 했던 말이 또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스페큘레이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가 현재를 조금 더 뒤흔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현재 이 너무 견고하게 만들어진 사회와 경제관념과 그 사회관념과 이런 것들을 한번 뒤흔들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자. 그게 바로 스페큘레이티브라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프로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60년대 말에 제시된 거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되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기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 그 캡슐 스파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머리도 감을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향수도 뿌려주고 이런 베스메텍이라는 거를 지금 알키그램에서 제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한 50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유행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프로포절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꿈을 꾸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그래서 영감을 마구마구 던져주는 그런 게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밀라노그램인데요. 아키그램이 그 밀라노그램이라는 커다란 그 매거진이나 전시에 했던 프로젝트로 되게 유명한데 이 아키그램이 했던 밀라노그램이라는 거는 한 폭이 3m 정도 되고 그리고 너비가 한 12.5m 되는 엄청 투명한 플라스틱 튜브 안에 사람들이 삶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콜라주를 해서 넣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특히나 재미있었던 거는 이 수틀룬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수트와 벌룬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옷도 되고 내가 실제로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형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트로 나오는 게 그 쿠시클이라는 것과 세트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사진이 없는데 쿠션이랑 베이클이에요. 그래서 쿠션같이 생긴 어떤 움직이는 모바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계에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냥 헬멧 같은 걸 쓰면 거기에서 라디오도 나오고 TV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긴 먹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연결된 기계 같은 걸 통해서 사람이 먹을 걸 필요로 할 때는 배식도 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화장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김강래 디자이너님이 얘기하실 파운틴 프로젝터 이 프로젝트 네 그거에서도 저는 어느 정도 맥락이 비슷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또 사회적인 현상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인데 어쨌든 냉전은 계속되게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냉전 때문에 사람들이 또 너무나 이 새로운 체제의 변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사회는 이제 투명성을 필요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멤브레인 스킨도 투명한 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의 중요성 그리고 건축에서도 그런 사고를 갖는 거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 고착화된 관념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도록 되게 새로운 프로포즈를 계속해서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로까지는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의도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방금 이제 우리님께서 설명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지금 보신 어떠한 이그점플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졌던 작업들이었고 지금에서는 너무나도 저희한테 익숙한 것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그런 창의력 같은 것들, 창의 같은 것들이 조금 모순되었다고 평가되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미래적이라고 평가되었던 과연 이런 미래가 올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들 평가되었던 작품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100년 전쯤에 정마코테라는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그룹의 그 팀원들과 함께 미래에는 이런 식의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으로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그려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현실주의,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사과를 얼마나 이렇게 탐스럽게 그릴지, 얼마나 여성의 몸매를 더 아름답게 그릴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시대에
정마크 코테와 그의 친구들은 그런 거 말고 정말 미래에 있을 법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챌린지해보자 하는 관점으로 그려냈던 작업들이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예술이냐, 그리고 이러한 미래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했던 그 작업들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저희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뭐 영상으로서 사람들과 통화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들, 그리고 청소기를 사용하는 어떠한 모습들 같은 것들인데요. 이제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도 저희가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실 때 과연 이런 미래가 올까? 뭐 이런 미래가 오길 바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어떠한 미래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관점들이 어쩌면 저희가 아주 과거에서부터 봐왔던 미래 영화, 뭐 사이파이 영화 같은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비롯되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지금 종속되어 있는 어떠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의 속도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봐왔던 기술의 어떠한 형태들이 지금 저희가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을 텐데요. 그것을 조금 깨고 새로운 관점으로 미래를 보는 습관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그런 관점을 갖는 것들이 저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작업들은 저희 위에 4층에서 셀린박 갤러리에서 현재 상영하고 있는 11편의 영화 중 4편의 영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인지, 그리고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 왜 영화랑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희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은 항상 디자인 프로덕트, 그래서 오브제를 디자인을 하고 미래에 어떠한 오브제가 만들어질 것인가 같은 것들을 디자인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그 시나리오가 느껴지는 듯한 어떠한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따른 어떠한 글을 쓴다거나 내지는 어떤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저희는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이제 제주도 프랑스 영화제에서도 몇 년간 계속해서 심사위원으로도, 단편 부분은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만들어내는 영화,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에서는 저희 위에서 지금 전시를 보시고 내려오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예술 영화라고 하면 저희한테는 전부 다 굉장히 익숙할 수 있는 개념들이, 디자인 영화라고 했을 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새롭게 저희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들을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작품은요, 노암 토렌의 오브젝트 for 론리맨입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저희 디자인 필름계에서는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고, 디자인 필름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만큼 유명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위에서 전시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9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결혼율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과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노암 토렌이 작업했던 작업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암 토렌이 직접 연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키트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는 미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게 될 텐데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외로움을 어떻게 달랠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외롭게 살고 있나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혼밥이라던가 혼술, 이런 어떤 단어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저희가 혼자 사는 것들의 그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전에 없었던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노암 토렌 같은 경우는 그 당시 2000년도 초에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미래 자신들이 각자 갖고 있는 어떤 취미를 적용해서 그 자신한테 맞게 제작된 그런 그 툴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시하고, 그리고 디자인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남자가 굉장히 즐겨하고 있는, 그리고 엄청 애착하는 프랑스 영화 내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 영화 속에 있는 주인공을 따라하고자 굉장히 많은 그 키트들, 뭐 운전대라던가 아니면 여자 주인공을 대체할 수 있는 마네킹 머리라던가 잿더리라던가 이런 어떤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는 툴을 가지고 자신의 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목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오브제라는 말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게끔 선정이 되었다는 걸 다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자 주인공이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미래 사람들이 더욱더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외로워질 거라고만 판단하고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만 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작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조이 허프가 만든 The Microbial Verdict You Live Until You Die라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 수명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수명 연장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과학적 그리고 의학적 연구가 계속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에 반해서 우리 뇌를 그렇게 오랜 시간 건강하게 버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치매, 뭐 알츠하이머 내지는 그 외에 뭐 자신이 자신답지 못하게 느끼는 어떠한 뇌의 노화, 그리고 기억력 감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 뇌가 120세까지 100세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이 허프가 디자인한 상황은 미래 영국에서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 가장 자신이 자신답게 만드는 10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 어떤 알약을 섭취하게 하고요. 그 알약이 섭취가 된 이후로는 자신이 더 이상 자신답지 못하게 느끼고 뇌가 완전히 노화가 되어서 이전처럼 이 사람을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을 레코그나이즈한 그 알약이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을 연출을 했고요. 이분들이 이런 어떤 상황과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이런 이벤트를 동의한 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지나간다고 보셨을 때 이 작가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미래가 오길 바래서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아니죠. 이런 정말 너무 다크한 미래이기 때문인데요. 전달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메시지는 사람들이 각자가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자신이 자신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고요. 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연구 과정이 조금은 너무 협소적인 것은 아닌가. 내가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연구가 다 되지 않았는데 너무 수명 연장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것, 다양한 각도로 비판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작품은요, 히로키 요코야마의 엑소라는 작품인데요. 말 그대로 엑스 오펜더, 감옥에서 출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자발찌를 지금은 착용하고 있지만 과학의 발전 그리고 기술의 발전 가운데에서는 또 다른 어떠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것은 당연하겠죠.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작가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서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출소했을 때 손에 어떠한 칩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뭐 공간에 갈 때에도 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상당한 소음을 일으키는 알람이 울린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365일 24시간 따라다니는 어떤 드론 카메라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버스나 기차를 탔을 때, 전철을 탔을 때 이 엑소가 몇 명이 그 구간에 타 있는지 그런 알람들이나 그런 사인들이 나오게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견제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들의 대다수가 앞으로 실제로 만들어지려고 연구되고 있는 테크놀로지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뉴욕에서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적이 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용도였냐면 제가 사는 집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는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었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안전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주변으로는 성범죄자들이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까지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한 뒤로는 그들을 제가 길거리에서 마주칠까 봐 너무나도 겁이 났고요. 그리고 제가 그 동네를 돌아다닐 때에도 굉장한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식으로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어서 우리가 그들이 어디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까지 저희가 알게 된다면 저희 또한 저희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들 또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할 조이 허프가 만든 Smile the Fiction has already begun이라는 작업이고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한 아티클에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북한은 100%의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쓰여져 있었는데요. 행복감을 느끼는 것들까지도 정치적으로 조작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생각들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는 작업으로서 영국의 실제 도시 블랙번이라는 곳에서 블랙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과 어두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햇볕과 그리고 즐거움, 기쁨을 상징하는 옐로우라는 말로써 리플레이스를 해서요. 옐로우번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철저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속에서의 가상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옐로우번인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사람 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졌는데도 카메라를 향해서 인위적으로 웃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인위적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서는 국회에서 정치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척 연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촬영되고 있는 이 드론 카메라로 인해서 365일 24시간 생중계로 방송이 되면서 행복한 감정이 드러날 때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으로서 이런 영화를 제작을 했고요. 이것 또한 이러한 미래가 오길 바라는 관점으로 제작된 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기쁨과 어떤 행복한 감정 같은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제작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팀에서 만들어졌던 프로젝트들과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부터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7월까지 진행을 했었던 SDS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2월에 만났을 때는 한 8분의 참가자분들이 디자이너 또는 학생분들이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리서치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8분이 모이니까 각각의 관심사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주목하는 사회적인 이슈를 찾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 식량, 아까 그 던앤라비 프로젝트에서도 나왔지만 식량이 고갈되는 문제, 또는 너무 이제 그런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일단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에는 8분이 2분과 3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페어로 저희가 그룹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그 그룹을 묶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겠지만 광래 디자이너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으셨는데, 어떤 분은 또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그 그룹을 만들 때 각각 어쨌든 일관성이 있는 주제 하나를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리서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레퍼런스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그래서 이걸 진짜 우리가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으로 다들 처음 해보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발전시키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디벨롭을 해야 되는지를 찾으면서, 그때쯤에는 이제 전문가들한테 연락도 컨택도 좀 해보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스페큘레이티브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조금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문제의식을 찾는 것도 조금 어려웠었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리서치를 해서 리서치를 발표를 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 리서치에서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더 문제가 되는 지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글로 말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디벨롭을 하는데 조금 지난한 과정이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미드 리뷰를 저희가 한 후에는 그 8분 중에서 4분을 선정을 해서 4분의 프로젝트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파고들기로 그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다 같이 도와서 일을 하다가 7월 달에는 이제 파이널리스트로 광래 디자이너님이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광래 디자이너님의 그 파운틴 그 프로젝트를 조금 더 깊게 디벨롭 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어떤 그 리서치 내용들을 아카이브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 이유는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에서는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각자가 어떠한 리서치를 했는지 그 리서치의 과정들을 이제 서로가 알게 된다면 그게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갤러리에 있는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이너들끼리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해서 리서치를 아카이브하는 과정들을 가졌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굉장히 다양한 패널들을 모셔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최소원 작가님과 윤석현 작가님, 그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들을 온라인으로도 만나서 여러 차례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활동 중인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배경을 갖고 있는 백재민 디자이너님도 실제로 초대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나름대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리서치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의견도 많이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지만 또 이렇게 초청하신 그 게스트 크리틱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짚어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듣고 나니까 또 어느 정도 저희는 모두가 어느 정도는 팔랑귀의 이런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저희가 크리틱을 하고 디스커션을 하면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방향이 너무나 틀어져 있다거나 근데 그 방향이 당연히 틀어져 있는 부분이 너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좋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연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비판하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뷰를 제시하기 위해서 했던 거지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힘들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되게 좋은 위트 있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자꾸 이게 다시 한번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디자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마도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서울 이제 프로젝트를 잠깐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실 작업들은 전부 다 한 달 내지는 뭐 몇 주간에 만들어진 작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1층에 전시되고 있는 그 작품은 광래 디자이너님의 파운틴이지만 저희가 그 사이에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각자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이 생긴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으로 잡은 거는 홈리스였거든요. 그리고 서울에도 홈리스가 굉장히 많죠. 근데 보통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홈리스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물론 위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에 한 제대로 자리를 이렇게 부여받지 못한 비구성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 디자이너님은 홈리스라고 하면 소음이 가장 먼저 그 연결된 키워드로 떠오르신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과연 이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뭐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뭔가 큰 일이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너무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보통 비행기 안이나 이런 데가 아닌 다음에야. 근데 보통 이렇게 홈리스 분들이 공원에 계시든 서울역 앞에 계시든 하면은 항상 그곳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소음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음의 레벨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정도를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소음의 정도나 아니면 우리 뭐 자신에게 주는 그런 기준과는 다르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 위계 질서를 파기하는 하나의 그런 구성 요소로 더 이렇게 격화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렇게 작업했던 프로젝트고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제로 이 디자이너님은 그 서울역에 가서 굉장히 많은 홈레스 분들과 인터뷰를 나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 작가님도 원래 이 디자이너님도 워낙에 그 소음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인터뷰 과정 가운데에서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때문에 실제로 자신들이 굉장히 있는 위치에서 많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열악한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것이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컴플레인들을 받으셔서 이제 자신들이 위치를 잡고 이곳에서 자꾸 나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떠한 리서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해외 디자인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알게 됐던 좀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그 홈레스들이 그 각 타운들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게끔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벤치를 디자인한다거나 아니면 홈레스들이 잘 지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 건물의 코너 같은 곳들에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바닥 같은 것들을 디자인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디자이너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막 이런 생각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서예나 디자이너님도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이런 걸 좀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철제 가시가 붙어 있는 벤치 같은 경우도 결국 그 벤치가 있는 자리는 결국은 홈리스를 위한 자리인가 아니면 홈리스를 위한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됐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는 프로젝트는 이거는 이제 그 한승비 디자이너와 윤태준 디자이너의 그 공동 작업 페어의 작업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데 요즘 하는 말로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되게 직접적으로 손절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묘하게 간접적으로 손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간접적으로 손절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생각한 거는 우리가 그 생리적인 현상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나랑은 너무너무 안 맞는다. 이젠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싶다. 근데 이걸 말로 하기는 힘드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기계가 나의 그런 생각들을 읽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말할 때 오히려 너무 침을 많이 튀긴다든지 아니면은 억지로 막 내가 암내가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땀을 줄줄 흐리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불편하다는 거를 내가 티를 내는데 그냥 손절을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손절을 하면 그 사람도 물론 힘들겠지만 나한테도 그건 분명히 힘든 점이 있는 거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창피를 무릅쓰고까지 이런 생리 현상들을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우리가 기계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를 상상해 보면서 이제 만드신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제 손절이라는 개념 자체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손절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기기 시작한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다크한 블랙 휴머로서 풀어내는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이 과정이 결코 이러한 그 미래에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관점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이러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만큼 얼마나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계산적으로 그리고 이런 툴을 사용해야 될 만큼 어떤 손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좀 재조명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젝트는 윤태준 디자이너의 라이프 익스텐션 페널티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그 형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특수범죄 아니면 강도 살해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짧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형량을 세게 때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세금을 내서 과연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먹고 살고 하게 해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식의 비판도 되게 많은데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사형을 하긴 힘드니까 인간의 수명을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끊는 거는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비롯된 일이라면 그럼 아예 끝까지 살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윤태진 디자이너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너무 무거우면 형량을 200년, 300년을 만들고 대신 정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단조로운 감옥 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재미도 없는 그런데 밥은 열심히 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이러면서 200년, 3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거기에 있는 그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수명을 끊고 싶어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감옥에서는 이런 식 지금 초콜릿 봉지 안에 이런 기계를 숨겨가지고 들여와가지고 뭐 그 교도관들이 보지 않을 때 이 기계를 조금씩 사용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간단한 우리가 이 사형에 대한 존엄성과 형량에 대한 이 문제점 이런 걸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차라리 트위스트해서 나의 생각을 트위스트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감옥에서 섞게 하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사용을 시키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안락사를 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어, 여기에서 이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게끔 할 수 있냐면 그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시스템 중에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 인젝트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약이 지금 연구 중인데 이제 그게 이때 정말 먼 미래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만들어지고도 남을 만큼으로 정말 많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계속해서 인젝트를 시켜주면서 이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끔 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느낄 때 굉장히 복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가 지금 현존하는 그 감옥에 계신 많은 재수분들이 감옥에서 굉장한 많은 복지를 누리고 계신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감옥에 굉장히 많은 노래방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복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수갑이나 뭐 이런 어떤 족쇄 같은 것들을 착용하지 않고서 숲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그 죄수들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면서 이러한 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수면 위로 드러내고 더욱더 그런 것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자 더 극대화된 어떤 복지 시스템으로서 이런 인젝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업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아웃풋의 파이널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이 조금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작업들이라고 여겨졌고 굉장히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철학들과 그리고 심도 있는 리서치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노력에 너무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파운틴이라고 1층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업이죠. 김강래 디자이너 분께서 직접 디자인한 파운틴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거는 김강래 씨가 직접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오시면서 아래서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파운틴이라는 작업 진행했던 디자이너 김광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작은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아트 디렉터로 일하고 있고요. 2월부터 7월까지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서울 활동 같이 하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오늘 파운틴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해드리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에 사는 평범한 청년 1인 가구 로 이제 원룸이라고 불리는 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식을 하다가 코를 찌르는 하수구 냄새를 맡게 됩니다. 분명 대학 시절에 제가 언뜻 들었던 건축 수업에서는 화장실과 부엌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배웠었는데 이렇게 과한 공간의 효율성을 제가 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때서야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서 청년 1인 가구의 40%는 유엔이 정한 적정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변기 옆에 싱크대가 위치한 이런 변태적인 원룸의 형태도 목격담과 그런 짤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비슷한 밈들은 홍콩이나 런던 그리고 뉴욕 같은 전 세계 대도시들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가까워서는 안 되는 먹는 공간과 사는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진 것일까요? 저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0%의 개인이 전체 국토의 96.5%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소유의 불균형은 부동산 폭등과 함께 2005년 이후 서울 청년 주거 빈곤이 꾸준히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재밌었다고 느낀 점은 법 제도가 배타적인 소유권을 보호한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권을 확립한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채택된 인간 시민의 권리 선언은 인권과 함께 소유권의 배타성도 같이 확립했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소유권의 배타성이 소유의 불균형의 심화에 따라 주거권이라는 기본 인권과 충돌된다는 점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의 직면을 위해 도시와 함께 점점 가까워지는 부엌과 화장실이 하나의 공간이 되는 그런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를 위해 유니스트 사이언스 월든 팀의 비비변기 연구에서 과학적인 원리를 차용하여 대변은 조리를 위한 연료가 되고 소변은 식음수로 바꿔줄 수 있는 파운틴이란 작업을 고안해냈습니다. 파운틴은 변기이자 싱크대이자 냄비이자 식탁으로서 부엌과 화장실이 완전하게 합쳐진 극단적인 공간 효율을 가능케 하는 기구입니다. 사실 동서를 막론하고 화장실과 부엌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와 함께 점점 가까워진 이 두 공간을 우리가 무섭게 적응했듯이 더 나아가 두 공간이 완전하게 합쳐지더라도 우리가 그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눈치채지 못한 채 적응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연하게 똥을 싼 변기에서 음식을 해먹는다는 이 역겨운 아이디어는 제가 실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용되기를 바라고 이제 만든 건 아니었고요. 이제 역겹고 이런 충격적인 가정을 통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무비판적으로 좁게 만드는 사회 구조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의 접근법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기존의 디자인 방법론이 작은 거주 공간이라는 일종의 주제가 주어졌을 때 공간의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인간이 변할 필요가 없어 디자인이 해결해 줄게라는 그런 스탠스를 갖는다면, 스페큘레이티브적인 접근법은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의 직시를 통해 인간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이 하나의 산업을 넘어 인문학으로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SDS를 통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팀으로서 각자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리서치 방법을 공유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분들과 그리고 직장인 프리랜서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배경들이 모여 더 재밌고 단단한 리서치를 할 수 있었고, 저희 작업을 넘어 이제 창작 활동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동료들을 만들 수 있게 된 매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그 1층에서 같이 전시하고 있는 데이터 슬레이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프로세스와 리서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WEF가 말하기로도 202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후죠. 이제 그 3, 4년 후에는 8,500만의 직업군들이 테크놀로지, 기술로 리플레이스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기로도 뭐 무인 편의점, 뭐 무인 식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3년 안에 많은 직업군들이 테크놀로지로 리플레이스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다크 퓨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은 그러면 인간의 위치와 인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떤 노동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와 함께 리서치를 진행하던 그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 서울 팀원이었던 박은희 씨와 그리고 김다혜 씨가 같이 이런 리서치에 깊이를 더해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1940년대에 벅민스터 풀러가 만들었던 에너지 슬레이브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에너지 슬레이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로 환산을 한다면 880 킬로와트 아워이라고 그 계산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수준이면 이제 기름 90리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노예를 데리고 그 다양한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되게 되는 그런 어떠한 시스템을 계산법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스페큘레이티브 디자인이랑 비슷한 것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계산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노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과 사람이 갖고 있는 노동법, 그 노동을 하고 있는 실제로 노동을 하는 것과 그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관점에서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한 것은 누가 다 사용하게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비판성을 가지고 접근했던 분야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디자인했던 것은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어떠한 충분한 에너지, 엘렉트리시티,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게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그리고 그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그 전류를 쓰는 다른 사람들이 있게 되는 그런 어떠한 비슷한 상황들을 연출을 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할 당시는 만약에 미래의 사람들이 그 전기 뱀장어처럼 전류를 극적으로 많이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미래적 상황은 오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그런 이런 일은 사실 정말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메카니컬 엔지니어들이 이런 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전기 뱀장어처럼 사람들이 전류를 뿜어낼 수 있게 될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걸 굉장히 많이 현실화시킨 연구팀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그런 교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인터뷰도 많은 시간 가졌는데요. 이제 그 인터뷰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전류를 몸에서 극적으로 흘려내게 되면 지금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지금 뭐 정전기가 나는 것도 보시면 저희가 전류가 흐른다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극적인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거 너무 다크 퓨처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사람이 몸에 나중에 넣게 되면 이거 너무나도 사람 인체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 그 당시에 이제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은 저희의 피 그리고 저희의 어떤 소변 그리고 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충전하고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희 몸에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미래적인 이유는 저희가 미래에 뭐 VR 렌즈 같은 것들을 착용하고 그리고 아니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같은 그 옷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갖게 되는 미래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충전기를 다 그때마다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마다 이것들을 충전해야 되는 상황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그런 전류를 흘려보내야지만 이런 것들이 충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걸 가지고 그런 어떠한 상황들, 그런 연구들 내지는 어떠한 우리가 그런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서 이 기계를 디자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실제로 뿜어내는 전류, 전류를 그때 가면 이제 전기 뱀장어처럼 전류를 뿜어내잖아요. 그럼 전기 뱀장어처럼 뿜어내는 그 전류가 데이터로 환산되어서 정립되는 그런 형태를 디자인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현재 이제 데이터에 어마어마한 양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정신병들도 생기고 또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이 생겨나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기술의 발전 때문이죠.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그리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량을 저희가 얻고자 하는데요.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될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VR 렌즈라던가 뭐 아니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또 통해서 지금은 없는 시스템이겠지만 뭐 어플리케이션 그 당시 저희 90년대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플리케이션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미래가 됐을 때 또 다른 테크놀로지의 형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극적인 양의 데이터를 하길 원하는 그런 상황들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가 되면 사람들은 돈 대신에 데이터를 얻는, 충당받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한국의 이제 김신원 세무사님이라고 그분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데이터를 너무 많이 얻는 것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그 데이터에 세금을 붙여야 된다라는 어떤 연구를 만들고 계셨고 그 해외에 굉장히 많은 사회학자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도 이제 그 데이터를 저희가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생겨나는 어떤 정신병들의 그 다이어그램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너무나도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양의 데이터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차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왼쪽에서 보여지는 커스튬은 여기도 와 계신데 이제 강승영 디자이너님이랑 그리고 최현준 디자이너님 그리고 김소연 디자이너님과 이제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코스튬이 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때 원했던 것은 코스튬의 형태가 진짜 저희의 몸에 있는 흐르는 전류를 다 빨아들여서 이것을 그 기계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를 했고요. 실제로 작동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전류를 저희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뿜어내는 그 코스튬의 형태의 모습 또한 저희가 굉장히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약간 벌레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그런 어떤 형태와 다리가 되게 많은 형태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형태로서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그 데이터 슬레이브 기구를 사용하는 그런 굉장히 다크하고 현실에서 절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고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층에서 상영되고 있는 단편 영상이죠. 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저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희 사회에서 저희가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 어떠한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조금 직시하기 바라는 관점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